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을 10가지 이상 드시는 분이 172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81%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연합뉴스 2025년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약들 중 일부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낙상, 치매, 심장 이상, 신장 손상, 약의 부작용이 만드는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제약물과 약물 부작용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다제약물이란 무엇인가? 다제약물, 한자로는 많을다, 약제, 즉 많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상태를 다제약물, 영어로 폴리파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상을 복용하면 초다제약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얼마나 많은 약을 드시고 있을까요? 2025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1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81%, 즉 약 140만 명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90일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한 노인 환자 비율이 전체의 41.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르신 2분 중 1분꼴로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질환이 동시에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위장질환, 수면장애. 각 질환마다 약이 한두 가지씩 생기고 부작용을 막으려고 또 약이 추가되고 검사에서 뭔가 나오면 또 약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한 움큼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어르신의 손에 약봉지가 몇 개씩 들려있는 풍경, 너무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다제약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에게 각각의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노인의 몸이 그 약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치매뉴스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다제약물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5배, 사망 위험이 1.3배 높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상 약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률이 무려 1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과연 모두 꼭 필요한 약일까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고령자의 12%에서 64%가 필요한 약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고 있었고 10%에서 90%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업신문 2025년 10월 보도입니다. 필요한 약은 빠지고 위험한 약은 들어있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왜 먹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안전입니다.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먹어도 젊은 사람과 어르신이 느끼는 효과와 부작용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이 약을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이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일부 약은 위산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데 위산이 줄면 흡수가 불규칙해집니다. 또한 위장에서 약이 흡수되어 간으로 가는 과정도 느려집니다. 약이 몸속에 들어오는 속도와 양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약이 몸속에 퍼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량이 줄어들고 지방 비율이 늘어납니다. 수용성 약물, 즉 물에 녹는 약은 몸속에 퍼질 공간이 줄어들어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에게 적당한 용량이 어르신에게는 과용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용성 약물, 즉 지방에 녹는 약은 지방 조직에 더 많이 쌓여 오래 남습니다. 약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8편에서 간 건강을 다뤘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크기가 줄어들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약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 6시간이면 분해되던 약이 나이 들면 10시간, 12시간이 지나도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약의 농도가 계속 쌓이면서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9편에서 신장 건강을 다뤘습니다. 신장은 약이 분해된 후 나오는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약의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이것이 다시 독성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 예를 들어 일부 항생제, 혈당 강화제, 진통제들은 신장 기능이 나쁜 어르신에게 훨씬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뇌가 약에 더 민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혈액 내장벽이 약해집니다. 혈액 내장벽은 뇌로 들어오는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약해지면 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약들이 뇌로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지럼증, 졸음, 혼동, 선망, 인지기능 저하. 이것들이 약 때문에 생기는 뇌 부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나이 탓, 치매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약 때문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약이 어르신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이 노인 맞춤 처방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노인주의 의약품 목록을 따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의 목록입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위험약물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항콜린성 약물입니다. 항콜린성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막는 약들입니다. 문제는 이 계열의 약이 굉장히 다양한 약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일부 감기약, 알레르기약, 수면 보조제, 위장약, 방광과민증 치료제, 일부 우울증약, 일부 파킨슨병 약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감기약이나 수면 보조제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약물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기억력 저하, 혼동, 선망, 변비, 소변장애, 낙상, 심장 두근거림.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약물을 6개월 이상 복용하면 골절 위험이 최대 65%까지 증가합니다.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와 항불안제입니다.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할 때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이 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억력을 나쁘게 합니다. 오래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겨 끊기도 어렵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낙상으로 입원하셔서야 이 약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편에서 다룬 낙상 기억하시죠? 수면제 하나가 낙상으로, 낙상이 골절로, 골절이 입원과 근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비스페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흔히 소염제, 진통제라고 부르는 약들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등이 포함됩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많이 드시는 약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위장 출혈, 신장 기능 저하, 혈압 상승, 심혈관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9편 신장 건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고 가능하면 짧은 기간만 최소 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일부 혈압약과 이뇨제입니다. 혈압약은 당연히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혈압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기립성 저혈압이 문제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까매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낙상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뇨제는 혈압약과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해질 불균형, 탈수, 근경련,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일부 당뇨약입니다. 저혈당이 문제입니다. 특히 설포닐 우레아 계열 당뇨약은 혈당을 강하게 낮추는데 어르신들은 저혈당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8편에서 당뇨 합병증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반드시 저혈당 증상을 가족에게도 알려두시고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약 중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약봉투 옆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물 부작용은 단순히 속이 쓰리거나 졸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약물 부작용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그 악순환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순환, 약 부작용이 낙상을 만들고 낙상이 또 다른 병을 만듭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일부 혈압약, 항콜린성 약물은 어지럼증과 근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19편에서 다룬 낙상입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고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폐렴이 생기고 욕창이 생깁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약 하나의 부작용이 낙상, 골절, 수술, 폐렴, 치매로 이어지는 최악의 연쇄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병원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악순환, 약 부작용이 치매처럼 보입니다. 항콜린성 약물, 벤조디아제핀, 일부 수면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고 말이 느려지고 멍하게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들이 치매가 시작됐다고 걱정하며 신경과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약물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줄였더니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임상에서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3편에서 치매를 다뤘습니다. 진짜 치매와 약물로 인한 가짜 치매를 구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악순환, 약 부작용이 새로운 증상을 만들고 그 증상에 또 약이 추가됩니다. 이것을 처방 연쇄라고 합니다. 다음 5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약 부작용으로 생긴 증상을 새로운 병으로 착각하고 약을 또 추가하는 겁니다. 혈압약을 먹었더니 기침이 생겼습니다. 기침약이 추가됩니다. 기침약에 졸음 성분이 있어 낮에 졸립니다. 졸음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약이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네 번째 악순환, 약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위산 억제제, 즉 속쓰림약을 장기 복용하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 철분 흡수가 줄어듭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악화됩니다. 4편에서 골다공증을 다뤘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빈혈이 생깁니다. 28편에서 빈혈을 다뤘습니다. 이뇨제를 장기 복용하면 칼륨과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7편에서 심방세동을 다뤘습니다. 약 하나가 심장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다섯 번째 악순환, 약물 부작용이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항상 졸리고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외출하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에 약이 추가됩니다. 그 약이 또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방 연쇄, 영어로는
프레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제약물 문제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의 부작용을 새로운 병으로 착각해서 또 약을 추가하는 악순환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관절이 아파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다 보니 혈압이 올라갑니다.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입니다. 혈압이 올라서 혈압약이 추가됩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기침을 유발합니다. 기침약이 추가됩니다. 기침약에 항히스타민 성분이 있어 낮에 졸립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수면 장애가 생겼다고 수면제가 추가됩니다. 수면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어지럼증 약이 추가됩니다. 처음에 소염 진통제 하나에서 시작해서 5가지 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들이 정말 필요한 약일까요? 2026년 3월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이 이 처방 연쇄 문제를 다제약물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기관 진료, 즉 여러 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것이 처방 연쇄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내과에서 혈압약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소염제를 받고, 신경과에서 수면제를 받고,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약을 받습니다. 각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처방한 약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어떤 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중복 처방, 불필요한 처방, 위험한 조합이 생겨납니다. 처방 연쇄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약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치의 한 분을 정해두고 모든 처방을 그분께 보여드리세요. 또는 단골 약국을 하나 정해두고 모든 약을 그 약국에서 조제받으세요. 약사 선생님이 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처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 시스템은 중복 처방과 위험 조합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진료실을 나오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약이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새 약을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먹고 있는 약 중에 이런 증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약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을 더하는 것보다 약을 조정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현명한 답입니다. 약물 상호작용. 2가지 이상의 약이 몸속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만큼 이 약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위험한 조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응고제와 소염진통제의 조합입니다. 심방세동이나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7편에서 심방세동을 다뤘죠. 여기에 소염진통제를 함께 드시면 위장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 약이 모두 피를 묽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염진통제가 항응고제의 혈중 농도를 높여 뇌출혈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소염진통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 선생님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조합입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우울제. 이 약들은 모두 뇌와 신경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2~3가지 이상 함께 드시면 억제 효과가 합쳐져서 심한 졸음, 혼동, 호흡 억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을 3가지 이상 동시에 처방받는 어르신 비율이 6.84%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과 이 약들을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 자체도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의 조합입니다. 17편에서 전립선을 다뤘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일부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기립성 저혈압, 실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처방 전 모든 복용약을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그레이프프루트와 일부 약의 조합입니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그레이프프루트, 즉 자몽은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일부 혈압약, 고지혈증약, 면역 억제제와 함께 드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크게 올라가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25편에서 고지혈증을 다뤘습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그레이프 프루트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한약과 양약의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드십니다. 그런데 일부 한약 성분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 효소를 변화시켜 양약의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홍삼,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도 반드시 의사, 약사 선생님께 알려드리셔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든 약, 한약, 건강기능식품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께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것. 숨기시면 위험합니다. 알려드려야 안전합니다. 디프레스크라이빙, 영어로 디프레스크라이빙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처방 줄이기 또는 약배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약을 의사의 판단하에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 12월 케어유 뉴스 시니어 트렌드 분석에서 이 디프레스크라이빙이 초고령 사회의 핵심 의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약을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을 끊으면 병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지.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불필요한 약을 줄였을 때 낙상이 줄고 인지 기능이 회복되고 수면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소셜 임팩트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행이 불안정했던 어르신의 낙상 위험이 약물 정리 하나만으로도 크게 완화되었다는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판단과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갑자기 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 중에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약이 지금도 꼭 필요한 건가요? 디프레스크라이빙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치료 목표를 달성한 약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잘 조절되고 있다면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원래 단기 처방으로 시작했는데 관성적으로 계속 드시고 있는 약입니다. 위산 억제제, 수면제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기대 수명 대비 장기적 이득이 불분명한 예방 목적 약입니다.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여명을 고려해서 의사 선생님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작용이 이득보다 큰 약입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드신 느낌이 드신다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약사 선생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11월 하이닥 보도에 따르면 AI 기반 약물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약사 주도 복약 관리가 다제약물 어르신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단골 약국을 정해두고 약사 선생님께 내 약 전체를 보여드리며 상담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내 약을 전문가가 점검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사시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약물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시면 약물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약 목록을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지금 드시는 모든 약, 한약, 건강기능식품의 이름과 용량, 복용 횟수를 적어두세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복약 수첩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 건강지킴이 복약 수첩도 있습니다. 이 목록을 지갑이나 핸드폰에 넣어 다니세요. 응급 상황 생겼을 때, 새로운 병원에 갔을 때 이 목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골병원과 단골약국을 정해두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실 수밖에 없더라도 모든 처방을 총괄하는 주치의 선생님을 한 분 정해두세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받으세요. 약사 선생님이 내 전체 약물 이력을 파악하고 위험한 조합이나 중복 처방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 복용 방법을 정확히 지키세요. 처방된 시간, 처방된 용량, 처방된 방법대로 드셔야 합니다. 임의로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지 마세요.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도 혼자 판단해서 중단하지 마세요. 약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최소 한 컵 이상의 물로 드셔야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잘 녹습니다. 주스, 우유, 탄산음료,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약의 흡수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사, 약사 선생님께 알리세요. 약을 새로 시작하거나 바꾼 후에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그것이 약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 어지럽다, 졸리다, 입이 마르다, 변비가 생겼다, 발이 붓는다, 기침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새로 생겼다면 먼저 의사, 약사 선생님께 알리세요. 새 약을 추가하기 전에 기존 약이 원인인지 먼저 확인받으세요. 다섯 번째, 약 보관 방법을 지키세요. 약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욕실 약장은 습기가 많아 약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욕실보다는 침실이나 서랍안이 낫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이 있는지 반드시 약사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즉시 버리세요. 약국에 가져가시면 환경에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약물 점검을 받으세요. 대한동맥경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전문학회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복용약물 전체를 점검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거나 혈압약, 항응고제, 이뇨제 등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은 6개월마다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보건소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집에서도 약물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약봉지가 쌓여 있지 않은지, 같은 약이 중복으로 있지 않은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없는지, 가족의 관심 한 번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 140만 명입니다. 노인의 몸은 약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같은 약도 훨씬 강하게, 훨씬 오래 남습니다. 항콜린성 약물, 수면제, 소염 진통제, 일부 혈압약과 당뇨약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부작용이 낙상, 치매, 심장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처방 연쇄를 막으려면 주치의 한 분과 단골 약국 한 곳을 정하고 모든 약을 함께 관리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가 드시는 약 전체를 점검받으세요. 약은 도구입니다. 잘 쓰면 생명을 살리고 잘못 쓰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부터 내 약을 아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인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약을 드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니어 건강백과는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